박 선생님, 오늘 정말 큰 공연인데 긴장 안 되세요? 국립오페라하우스 무대 아래에서 조명 점검을 하던 혜진이가 제 옆에서 바쁘게 케이블을 정리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걸레를 쥔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냥 무대나 깨끗이 닦으면 되는 거야. 긴장할 일은 없어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페라 하우스 전체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래도요, 오늘은 진짜 특별한 공연이라니까요. 혜진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한국에 와서 공연하는 건데 세계적인 지휘자 마에스트로 베르너가 직접 지휘한대요. 문화부 장관님의 오페라 하우스 이사장님까지 다 오신다더니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조심하세요. 김 과장님이 오늘 완전 예민해 보이던데요. 혜진아, 오케스트라 피트 청소 다 했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공연 담당자인 김태훈 과장이었습니다. 검은 턱시도에 반짝이는 구두까지 저 멀리서도 그의 날카로운 표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실수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아시죠? 김태훈 과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오페라 하우스를 가득 메웠습니다. 긴장감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김 과장은 혜진이 앞에 가서 손목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리허설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나 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던 손을 멈췄고 옆에서 악기를 정리하던 준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며 소리 없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준수 씨, 당신도 똑같아요. 왜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공연 준비를 이따위로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은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아직까지 청소를? 마에스트로가 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의 말 끝에는 비아냥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네. 곧 치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치우세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는 들고 있던 악보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했습니다. 아, 정말 이래서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참 피곤하다니까. 김태훈 과장이 사라지고 혜진이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익숙하니까요. 다른 팀에서 그러는데요. 김 과장이 오늘 공연 성공하면 예술 감독으로 승진한다는 얘기가 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한테 완전 까칠하게 아주 난리예요. 그때였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김태훈에게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다급한 메시지 알림이 여러 떠 있었습니다. 김태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대리는 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갑작스러운 손목 부상으로 공연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공연 시작까지 2시간 남았어.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돼?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백업 피아니스트는 왜 안 구해놨냐고.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가 오페라 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문화부 장관님도 오시고 빈 필하모닉과의 역사적인 협연인데 이게 무슨 개판이야? 김태훈이 이 대리의 셔츠를 잡을 기세로 다가섰습니다. 너 이 일 끝나고 사무실로 와. 이 대리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어떻게든 구해와. 시간이 없으면 내가 치든가. 김태훈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공연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거 해결 못하면 넌 잘리는 거야. 알아들었어? 오페라 하우스는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대리는 허둥지둥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걸레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사장님,
문화부 장관님 도착하셨습니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리자 오페라 하우스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우는 급히 나비 넥타이를 고쳐매며 허리를 곧고지 세웠습니다. 조연수 이사장과 박미영 문화부 장관이 느릿하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격식을 갖춘 정장 차림에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김태우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장관님, 좋은 저녁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조연수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태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김 과장,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공연인지 알지? 국가적 행사야.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박미영 장관도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연이 성공하면 한오스트리아 문화교류의 새로운 전기가 될 거야. 오늘 실수 하나 없이 진행해. 김태훈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오페라 하우스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에스트로 베르너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은발에 위험 있는 노신사가 천천히 등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지휘자 마에스트로 한스 베르너. 그의 차분한 미소와 느긋한 걸음걸이만으로도 오페라 하우스 전체가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김태우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피아니스트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맴돌았습니다. 젠장, 이러다가 내 인생도 끝장이야. 공연장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리허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라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빈 필하모닉의 단원들과 한국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장관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김태훈과 직원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아는 피아니스트들한테 다 연락을 드려봤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준수가 잔뜩 굳은 얼굴로 속삭이자 김태훈은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계속 전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해. 협연곡 없이 공연할 수는 없어. 우린 끝이야. 혜진이도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장님,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다른 방법? 지금 그딴 게 어디 있어. 김태훈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지금 와서 누가 칠 수 있다고. 김태훈 과장의 마음도 모르고 무대에서는 여전히 리허설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에스트로 베르너가 지휘봉을 들어 올렸지만 피아노 앞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김태훈 과장에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과장님, 제가 연주를 해볼까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태훈 과장의 얼굴이 저를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한 것처럼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세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청소나 하세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시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긴 제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젊었을 때 비엔나 음악원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피아노도 전공했었습니다. 저를 못 믿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밖에 해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 말을 들은 김태훈 과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던 아줌마가 무슨 피아노를 치겠다고 저러나 싶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저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2번이라면 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제가 과장님 망신 안 당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급해지고 있었고 관객들은 이미 입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시켰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혜진아, 여성 연주복 있지? 빨리 가서 선생님 드려. 맞습니다. 지금 제 복장은 연주를 하기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홀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은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마에스트로 베르너가 지휘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용히 한 걸음씩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무대 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객석에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저분 청소하시던 분 아니야? 맞네. 매일 복도 닦으시던 분이잖아. 아니, 근데 왜 저기 올라가? 설마 피아니스트 대신 연주하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청소만 하시던 분인데 무슨 라흐마니노프를. 관객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몇 년 동안 바닥을 닦으며 받았던 익숙한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습니다. 마에스트로 베르너가 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휘봉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첫 화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콘서트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장중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제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누구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제 영혼을 다시 깨워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음악원에서 공부하며 언젠가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 저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꿈만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젊음과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낯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때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버티며 일하던 중 어느 날 한 집에서 일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 집은 비엔나 구시가지의 우아한 저택이었습니다. 클래식한 건축 양식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저택 곳곳에서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집이었죠. 그 집의 주인은 엘리자베스 밀러라는 분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고상하고 우아한 분이셨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셨고 제가 음악원 학생이라는 걸 알고는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하지만 제게 가장 특별했던 존재는 그녀의 어린 아들 한스였습니다. 한스는 아주 예민하고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어머니를 닮아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제가 피아노를 칠 때면 언제나 조용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음악 공부를 도와주며 아이와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 속 한스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죠. 제가 쇼팽이나 리스트를 연주하면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간단한 곡들을 가르쳐주면 금세 따라 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시기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스를 자주 맡기곤 했습니다. 저는 한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가고 때론 비엔나 시내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저에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은 한스의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고 저는 한스를 위해 특별히 트로이메라이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한스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했습니다.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 때 그 아이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어서
누나와 함께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음악을 나누는 소중한 친구였구나 하고 느꼈어요. 파티가 끝나고 엘리자베스는 출장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한스를 돌보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한스를 재우고 거실에서 다음날 레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 문을 따려고 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즉시 한스의 방으로 달려가 그 아이를 깨웠습니다. 한스, 조용히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화장실에 숨어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한스는 겁에 질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조용히 해. 어디에 보물들을 숨겨뒀어? 그들은 엘리자베스의 골동품과 귀중품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스가 숨어 있는 곳을 절대 알려줄 수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사 도우미일 뿐이에요. 그러자 한 명이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피아노에 부딪혀 넘어졌고 오른손목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한스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향하려는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결국 저는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 손목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한스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목 인대와 뼈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한 피아노 연주는 포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꿈도 희망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며칠 후 엘리자베스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한스가 무사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황금 음표 모양의 펜던트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전통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부적이에요. 언젠가 당신이 다시 음악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목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고국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저는 꿈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한스는 제게 약속했어요. 누나, 나는 꼭 훌륭한 지휘자가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서 함께 음악을 만들자.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저는 한스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현실과 타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 동생들의 학비, 그 모든 책임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손목의 후유증으로 피아노는 더 이상 칠 수 없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지막에는 청소일까지.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꿈이었던 무대에 다시 서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이 제 손끝에서 흘러나오면서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러진 손목의 아픔도 포기했던 꿈도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었어요. 마에스트로 베르너의 지휘에 맞춰 오케스트라와 완벽한 하모니를 이뤄내는 순간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분이 정말 청소부셨던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연주가 정말 놀라워. 1악장이 끝나고 잠시 휴식이 있을 때 마에스트로 베르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주입니다. 혹시 비엔나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0년 전쯤 음악원에서 잠시. 그 순간 마에스트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음표 모양의 황금 펜던트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제게 주었던 바로
그 펜던트와 똑같은. 혹시 당신이 정순 씨입니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한스야? 그 순간 저는 20년 전 그 작은 소년의 모습을 그의 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따뜻하고 순수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누나, 정말 누나예요? 우리는 서로를 알아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20년 만의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년 동안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마에스트로 베르너가 된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저를 지켜주셨던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누나 때문에 제가 살아있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한스야, 정말 훌륭한 지휘자가 되었구나. 누나도 기억하시죠? 제가 했던 약속? 언젠가 다시 만나서 함께 음악을 만들자고 했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무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20년 전 그날 밤부터 시작된 운명이었다는 것을. 관객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에스트로 베르너가 마이크를 들고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특별한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2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제 생명을 구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게 음악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함께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관객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완성할 라흐마니노프 2번의 나머지 악장들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닙니다. 20년을 기다린 약속의 완성입니다. 2악장과 3악장의 연주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제 손가락은 20년 전의 감각을 되찾았고 한스의 지휘는 저를 최고의 경지로 이끌어줬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고 콘서트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김태훈 과장도, 혜진이도, 준수도, 모든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태훈 과장이 가장 먼저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주셨어요. 조연수 이사장과 박미영 장관도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오페라 하우스에 계셨다니.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마에스트로 베르너와의 대화였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함께 음악을 해요. 제가 상임지휘자로 있는 빈 피라모닉에서 객원 피아니스트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스야, 하지만 내 손목은. 누나의 연주를 들어보니 알겠어요. 기술적인 한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나의 음악에는 그 어떤 연주자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바로 진심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날 밤 저를 지켜주셨던 그 용기, 그것들이 누나의 연주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저를 상주 피아니스트로 초청했고 마에스트로 베르너의 추천으로 여러 국제 공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손목의 한계 때문에 모든 곡을 연주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연주하는 몇몇 곡들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라흐마니노프 2번은 제 대표곡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곡을 들을 때마다 20년을 기다린 꿈과 우정의 이야기를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혜진이와 준수, 그리고 김태훈 과장은 이제 제 가장 든든한 동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청소부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꿈이 깨어났을 뿐이에요. 아니, 마에스트로 베르너와 저는 정기적으로 협연을 하며 20년의 공백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누나라고 부르고 저는 그를 한스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20년 동안 꿈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이
후회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2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고통과 절망, 그리고 포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음악에 대한 사랑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세요. 진정한 꿈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